14번입니다. 역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시장에서 선도기업 1과 추종기업 2, 선도자고 추종자죠. 슈타켈베르그 경쟁을 한다. 기업 1과 기업 2 한 개의 비용이 각각 21과 0일 때 기업 1의 생산량은 선도자의 생산량을 구하라는 문제이죠.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모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먼저 선도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추종기업은 선도기업의 생산량을 보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 슈타켈베르그 경쟁은 똑같은 수량 경쟁 모형인 꾸르노 모형과 차이가 있는데, 꾸르노 모형에서는 두 기업이 각자 상대방의 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해서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산출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택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주어진 산출량에 대한 자신의 최적 산출량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시 전략을 사용하는 그러한 게임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업의 전략의 짝이 내시 전략의 짝이기 때문에 꾸르노 모형의 균형은 내시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꾸르노 모형에서는 각 기업의 전략이 내시 전략이 되는데, 그것은 반응 곡선이라고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됩니다. 반응 곡선은 각 기업의 이윤 극대화 식을 세워서 자신의 산출량으로 미분한 값을 0으로 놓고, 그것이 바로 반응 곡선이 됩니다. 이 슈타켈베르그 경쟁 역시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데, 이 선도기업과 추종기업이라는 단어 그대로 추종기업으로 행동하는 기업은 자신의 반응 곡선에 따라서 이 선도기업의 산출량 선택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반면에 이 선도자로 행동하는 선도기업은 이 추종기업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고 이에 입각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꾸르노 모형은 동시에 그 두 기업이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하는 동시 게임인데, 이 슈타켈베르그 경쟁은 선도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추종기업이 그 생산량을 보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순서로 모형이 균형을 가지게 되므로 이것은 순차 게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균형도 역진 귀납으로, 즉 추종기업이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추종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먼저 계산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선도기업이 예측을 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구하는 순서로 답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도기업 1의 생산량을 Y1이라고 하고 추종기업 2의 생산량을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수요 함수에서 P는 84 마이너스 이 Y가 결국 선도기업 1의 생산량과 추종기업 2의 생산량을 합한 값이 되죠. 그래서 얘는 Y1 더하기 Y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4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가 됩니다. 이렇게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 먼저 우리는 이 추종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반응 곡선을 구해 보겠습니다. 추종기업 2는 우리가 이윤을 파이2라고 할 때 가격 곱하기 자신의 생산량 Y2 그리고 비용을 빼야 되는데, 기업 2의 한계 비용은 0이니까 여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P 대신에 우리는 이 역수요 함수를 대입을 하면 84 마이너스 Y1 Y2 곱하기 Y2가 됩니다. 이것이 추종기업 2의 이윤식인데, 얘는 이 선택 변수가 Y2죠. Y는 선도기업 1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이윤식을 y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y2 더하기 84 마이너스 y1 y2 이렇게 되죠. 이것은 마이너스 y2 더하기 84 마이너스 y1, 여기 또 마이너스 y2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을 0으로 놓고 우리는 y2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y2는 넘어가서 2로 나눠주니까 84 마이너스 y1 나누기 2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추정기업 2의 반응 곡선이 됩니다. 즉 선도기업이 생산량을 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생산량을 정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결국 이 추정기업 2가 선택하는 내시 전략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순차 게임에서 선도기업 1은 추정기업 2의 이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선도기업 1에 이윤식을 세워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1의 이윤을 파이 1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가격 곱하기 자신의 생산량 빼기 한계 비용이 기업 1은 21이죠. 21 곱하기 y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정기업 2를 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p 자리에 역수요 함수를 대입을 하고 전개를 하면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y2의 반응 곡선을 y2 값 대신에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가격 p는 84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인데 그 y2를 2분의 84 마이너스 y1을 대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y1이 되고, 이것 곱하기 y1 마이너스 21 y1입니다. 이 괄호 안에 보면 84 마이너스 y1이 하나의 묶음이고 2분의 84 마이너스 y1이 하나의 묶음인데, 이것을 뺐으니까 결국 이것은 2분의 84 마이너스 y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84 마이너스 y1이고 곱하기 y1 마이너스 21 y1이 되죠. 그럼 얘를 이제 y1에 대해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 1을 y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4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21이 되죠. 이것이 0이니까 정리하면 y1은 2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두 소비자 1, 2가 두 재와 x, 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에서 각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1과 소비자 2가 모두 재와 x와 y를 소비를 하는데, 이 각각 아래 첨자에 소비자 1이면 1이 들어가 있고 2면 2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 효용함수의 모습을 보니까 미니멈 함수로, 즉 이 둘 중에 크지 않은 값이 값으로 도출되는 미니멈 함수가 나와 있는데 레온트F형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죠. 자,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이 뭔지 한번 의미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란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레온테이프형 효용함수죠. 무차별 곡선이 L자형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미니멈 함수의 요소들, 이것이 같아지는 그것이 바로 이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죠. 그래서 x1과 y1이라는 조건이고요. 이 소비자 2는 역시 요소가 같은 2x2가 3y2와 같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이 이동하는 경로가 됩니다. 이경제의 부존량이 주어져 있네요. x제가 3단위니까 두 소비자가 소비하는 양인 x1과 x2를 합친 것이 부존량과 같아야 되죠. y도 마찬가지로 y1과 y2를 합친 것이 2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에지워스 박스에서 이 각각의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그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점들을 한번 도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지워스 박스를 그렸는데 이 왼쪽 아래의 이 꼭지점은 소비자 1의 원점이 되고요. 이 오른쪽 위는 소비자 2의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1의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1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위로 갈수록 y1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2의 원점에서는 거꾸로 왼쪽으로 갈수록 x2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래로 갈수록 y2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이 경제의 부존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x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부존량 3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y니까 이것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안에를 보면은 이 노란색 선, 이것은 소비자 1의 무차별 곡선이 이동하는 그 꼭지점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노란색 선상에서 소비자 1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L자형으로 꼭지점이 위치하게 되고 이것이 이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 2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색 선, 이것이 2x2가 3y2라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이 되는 것이죠. 이 선상에서 소비자 2의 L자형의 무차별 곡선이 꼭지점이 이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2는 이쪽으로 갈수록 대각선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지니까 L자의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두 소비자 중 어떤 한 사람의 효용에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나머지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점들의 궤적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2가 현재의 무차별 곡선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고, 그러면 소비자 1이 점점 소비량을 이 선상을 따라서 늘려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아직 더 효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렇게 하면 최초의 U1보다 이것을 이제 U1 다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J와 YJ의 소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효용이 더 증가를 했죠. 하지만 아직도 효용을 늘릴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소비자 2의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을 U1 to prim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이 선상에서 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만약에 소비자 1의 효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 1이 X제와 Y제를 더 소비하게 되면 소비자 2의 효용은 감소를 해야지 실현 가능하게 되죠. 반대로 소비자 2가 효용을 늘리고 싶으면 소비자 1의 효용을 감소시켜야만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상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확장을 하면 결국 이 x1은 y1이라는 선과 2x2는 3y2라는 이 선에 있는 이 삼각형의 영역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칠을 해보면 경계선 포함해서 이 영역들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하나씩 보면서 이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들을 나열한 것을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이 아니라고 해서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보기 1번 소비자 1이 0,0인 거로 봐서는 소비자 1의 원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속하니까 1번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이고요. 2번 여기는 소비자 1이 X제도 하나, Y제도 하나죠. 이것은 이 X1은 Y1이라는 이 선상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이 되고, 그 다음 1.5와 1인데 이 가로의 길이가 3이니까 중간 정도의 이 점을 1.5라고 할 때 이때 이 x1은 y1이라는 것의 높이와 2x2는 3y2라는 것의 높이, 즉 y1 값과 y2 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보고 그 값 사이에 1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지금 소비자 1 입장에서도 x1이 1.5고 소비자 2 입장에서도 x2가 1.5가 되니까 1.5를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소비자 1은 x1이 1.5니까 y1도 1.5가 되죠. 소비자 2는 x2가 1.5니까 여기가 3이면 그게 3y2니까 y2는 1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 1.5,1이라는 점은 높이가 1이라는 얘기는 이 핑크색 선 상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효율적인 배분점이 되고, 4번 소비자 1이 X제를 2개, Y제를 1개 소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X제가 2라고 하면 지금 1이면 높이가 이 중간 정도죠. 그런데 이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지가 않죠. 지금 이 핑크색의 높이가 소비자 2 입장에서는 소비자 1이 X제를 2단위 소비하고 소비자 2 입장에서는 X제가 한 단위니까 이게 1이죠. 1일 때 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X2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그러면 Y2는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 높이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높이가 2니까 2에서 3분의 1을 빼면 이 높이는 아래서 재면은 3분의 4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2,1이라고 했으니까 1은 전체 길이의 중간에 있겠죠.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고요. 5번은 소비자 1이 X제를 3개, Y제를 2개, 이 경제에 있는 부존량을 전부 소비하게 되고 소비자 2는 하나도 소비하지 않게 되는 이 소비자 2의 원점이 되죠. 이것도 역시 이 영역에 포함이 되니까 5번도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